지금 일부 분양시장 보면 과열이라고 해도 뭐 별로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반 거래시장에 비해서 청약시장이 좀 뜨거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아까 일반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시장은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청약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도 들었고 추첨 비율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대원들도 다 청약에 세대주 말고 세대원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죠. 집값을 다 안 내도 되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참여해보는 거죠.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 경쟁률이 막 200대, 300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투자금이 낮다. 네. 그게 분양시장이 좀 뜨거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사실 중도금이라는 게 일정 시점 지나면 사실 일반 대출로 이제 나중에 결국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으면 좋은데 네. 뭐 그렇게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면 집값이 많이 오르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또 금리가 뭐 충분히 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나중에 결국 그게 뭐 일종의 폭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약 받으시는 분들 중에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여기에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죠. 그래서 중도금 이제 다 대출되니까 지금 중도금 대출되니까 그거에서 버틴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분양권 전매액에서 내가 그 투자 수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는 게 전매도 제도잖아요. 제도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전매가 안 된다면 살 사람이 없다면 제도를 떠나서 네. 그 전매 바통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렇죠. 그럼 아예 나중에 대출받을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약 해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계약금 날리잖아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 되면 계약금이 10% 내면 1억인데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율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죠. 와라.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가 지금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 사람들도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냐면 능력도 없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딱 당첨이 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계약을 청약 당첨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300대 1이었는데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안 한다고요.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 무순위 청약 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교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투자 수요일 수 있고 투기 수요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 청약 시장에 들어오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이 더 불안한 거죠. 청약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뭐 청약 전략이라고 할까요?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께 뭐 어떤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청약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봐봐. 청약 경쟁률 엄청 높지.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내 집 마련하면 바로 그래서 청약 시장 참가해서 바로 이 집 사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청약에 당첨되는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싼지 싼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같은 지역인데요. 올해 한 4, 5년 된 아파트는 10억에 팔리는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12억이에요. 근데 이건 거래가 안 돼요. 10억짜리는. 근데 이 아파트는 300대 1 경쟁률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기는 돈 없어도 일단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왜곡해서 봐봐. 새 아파트 잘 팔리니까 여러분 다 무조건 새 아파트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을 이렇게 참여하실 때 분양가가 합리적인가, 너무 높진 않는가, 나의 능력과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금 뭐 대출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도금은 DSR 규제라든가 이걸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당첨되고 나서 내가 나중에 능력은 안 되지만 분양권 팔아서 돈 벌어야지.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그냥 청약 먼저 참여하고 만다. 그러면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청약 시장이 좀 뜨거워 보이니까 야 이거 진짜 부동산 시장 막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막 또 부추기잖아요. 봐봐, 새 아파트 300대야. 너 이제는 무주택자 분들 이제는 청약도 끝났어요. 그럼 빨리 이거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빨리 사세요.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심지어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분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착공도 줄고. 그래서 2, 3년 후에는 주택 감소할 거야. 이런 우려까지 가해지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마음이 되게 급해지는 거죠. 아까 미분양, 네. 뭐 절대량으로 보면은 아주 많았을 때 뭐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미분양은 그러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분양은 뭐 크게 감소하지도 않고 크게 증가하지도 않을 겁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너무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수요를 못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루고만 있는 거예요. 시장이 개선되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만. 근데 그런 시기가 좀 더 늦춰지면서 분양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없는 거니까 미분양이 증가하기는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오늘 쭉 말씀 들어보면 현재 시장 수요는 어쨌든 실수요자 위주고 이른바 이제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집값이 사고 나서 바로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투자 수요가 준 이유? 예. 두 가지인데 일단 투자 수요는 대부분 투자나 투기 수요는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살잖아요. 예.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그만큼 못 쫓아가니까 전세 매매 비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준 거죠. 두 번째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은행의 예금 금리가 4%, 5%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년요. 근데 집을 사서 5%씩 이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금리의 이렇게 상황도 투자를 좀 망설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 대신 10억에 물론 전세를 끼고 뭐 이러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10억,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주고 산다고 할게요. 그러면 10억짜리를 은행에 내놓으면 매년 5천만 원이 생깁니다. 예. 근데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매년 5천만 원씩 오를 수 있을까요? 거기다 대고 처음에 막 취득세도 내야죠. 그 다음에 뭐 거래 비용도 되게 크죠. 나중에 양도세도 내야죠. 보유세도 내야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다. 결국엔 투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예.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데 네. 실수요자라는 플레이어하고 투자 수요자라는 플레이어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시장 차원에서. 행동하는 양식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미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지금 가격이 높아도 사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반대로 미래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아무리 떨어져도 안 삽니다. 그렇죠. 근데 실수요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안 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 그러니까 현상에만 주목하는 거죠. 실수요자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게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줘야 됩니다.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1억 올랐어요 하면 실수요자들은 1억이나 올랐어요? 근데 투자 수요가 생각한다면 1억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1억 오를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계속,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수요는 투자 수요라는 겁니다. 네. 언제쯤 투자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지표는 전세 매매 비율의 상승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이게 60%에서 이상 올라오면 투자 수요가 의미 있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 내 돈 4억만 있으면 6억 전세 끼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한 60% 정도 뭐 들어오는데,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하나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든지, 하나는 전세 가격이 엄청 오르든지. 예.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투자 수요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예요. 혹은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예. 이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회복은 일시적이었다고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수요는 감소하고 매물은 느는 상황에서 본격 회복은 힘들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오는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뭐 가장 손쉬운 지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는데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재화시장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도 많아질 때요. 이게 바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제가 주택구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고 했죠. 예. 매도 물량은 많은데 수요가 살 때. 근데 지금 매도 물량만 많잖아요. 수요는 줄어있고. 근데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드디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때가 거래량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쉽게 말하면 내 집 마련할 때고 집값이 바닥을 찍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상황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만 봐서는 안 되고 내 자금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정말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시장 상황이고 내가 보는 아파트가 시장보다도 더 빨리 매물은 많아졌는데 거래가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전 시장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아파트들을 그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또 뭐 어떤 그런 뭐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위치. 그렇죠. 그래서 그 아파트 몇 군데를 봐두고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거기에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유심히 보다가 형편이 딱 맞으면 딱 사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사기 좋은 그런 시기가 있는 건 아니군요. 각자 조금씩 다른 거네요. 그렇죠. 개별 아파트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인 모습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모습은 막 이런 살 때가 됐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보다 좀 나중에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거래량 이제 가격 빠져서 거래량이 회복하고 추세적으로 증가하니까 내 집 마련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는 아파트는 안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예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꼭 제안하고 싶은 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부동산을 내 집 마련할 때는 그 리스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부동산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빠질수록 안전해요. 주식은 반대예요. 많이 빠질수록 안전하지 않아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패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상패는 없다. 그래서 많이 빠진 그 10개 중 뭐 5개 중 리스트 중에 많이 빠진 거를 더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여러 이유로 줄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향후에 결국 집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논란이 되게 커요, 지금. 네. 너무나 또 당연하게도 들려요. 그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 지으면 2, 3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 근데 저희가 이제는 투자나 뭐 자산 시장이나 이게 사회과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산수나 화학이나 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정답은 진리는 찾아낼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 이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정확히 비슷한 논란과 전망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같이 보시면 2009년, 2010년도 부동산 기사예요. 예. 이게 지금하고 똑같아요. 2, 3년 후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국토장관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요즘 보는 헤드라인인데, 이게 보니까 2009년, 2010년이군요. 똑같죠? 이거 국토부 장관 이름만 바꾸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2, 3년 후 주택 부족 현상 올 수 있다. 이거 요즘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 2009년, 10년도에 나왔으니까 2, 3년 후에 주택 공급 부족했으니까 그럼 집값 급등해야겠네요. 그죠? 이건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그래프.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잠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2007년도에 13억 6천에 거래되던 게 2009년도에 7억 7천으로 빠져요. 예. 근데 빠지면서 주택 공급 부족하다, 건설 안 한다 이러니까 이게 다시 13억으로 오릅니다. 예. 실수요자들 막 사니까. 근데 이 13억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8억 5천까지 빠졌네요. 8억 5천으로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빠진 양이 훨씬 많죠. 이 점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엄청 떨어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 가격이요, 13억이 2015년까지 회복을 못 해요. 공급 부족하다는데 집값은 왜 빠지고 왜 안 오릅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하다고 급한 마음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힘들었죠. 예. 마음고생 하셨죠. 그래서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집값은요, 공급하고 수요가 결정해요. 공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더 줄면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매도 물량도 중요한 공급이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여도 매도 물량이 많으면, 즉 내가 살 집이 많아지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공급은 매도 물량이다.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집을 안 짓는다에 너무 크게 관심을 둬서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최저점 비하면 올랐고, 네. 전세 가격도 보니까 뭐 동반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올라졌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걱정하던 역전세난 이거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건 예를 들어서 월별이에요. 이거 완전 틀린 얘기예요. 자, 전월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가 없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전이랑 비교해도 그렇죠. 4년 전이 그렇죠. 역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2년 전보다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을 때 역전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월별로 올라도 2년 전보다 이 가격이 낮으면 역전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가격보다 지금 계약하는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전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세가 안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전세 반환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대출 받아서 돈을 돌려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역전세가 지금 문제가 계속되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네. 영끌족 열풍, 이 후유증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뭐 50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영끌족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면 이게 한국에서 집을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집을 살 때 최선을 다해야죠. 내 집만 하는데 뭐 예. 대출이 가능하면. 그래서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대출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서 문제예요. 가격이 너무 높았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문제니까 여러분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내려왔을 때 대출 받아서 사시라. 그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도 이번에 경험을 하셨잖아요. 한국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시장에서 뭐 30, 40대 중에서 내 집 생애 첫 주택 매입하는데 여러분들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계속 오르는 경험만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다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야. 내가 그때 동안 계속 올랐잖아.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집값 빠지고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두 가지. 자, 집값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또 집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럼 대출 받아서 사자라는 거죠. 제가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집은 언제 산다? 빠졌을 때 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불패론. 강남이 제일 위험하다. 이 강남 아파트를 볼 때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서 좀 이 투자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수요자건 뭐 투자자건. 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건 지역별로 자가 점유율 현황이에요. 예. 잘 보시면 서울이 43.5%로 가장 낮습니다. 네.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건 내 집에 사는 비율이 적다는 거고요.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서울은 투자자들이 집을,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될 거니까. 그렇죠? 반대로 제일 높은 지역은 울산인데 광역시 중에서 예. 63.9%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자가 점유율이 가장 낮아요. 낮아요. 예.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가격이 이번에도요, 강남 상구 뭐 송파구라든지 가장 많이 빠져요. 그러다가 빠지니까 회복 탄력성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거예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차이점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불패는 없고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빠지면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감안하셔서 강남이나 서울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